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아유 춥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 이 아침 단단히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중에 가장 추운 아침인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10.3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16.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11도가량이나 낮은 건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박소연 기상캐스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추울지 저희가 좀 느껴지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져서 칼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한데요. 한파에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에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의 눈은 잦아들었지만 일부 서쪽 지역은 오늘 밤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1에서 5cm, 많게는 제주 산지에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어제는 황사가 말썽이었는데요. 찬바람에 먼지가 해소되면서 오늘 전국의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말썽인데요.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시설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은 영하 8.9도, 대관령은 영하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영하 3도, 광주는 1도, 부산은 4도로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텐데요.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불법 도박 사이트 대물림에 운영한 딸입니다. 징역 사기를 하게 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딸이 시가 1,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광주경찰청이 이런 30대 여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가업을 이어간다, 물려받는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대물림했다. 이건 참 황당합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한자로 정리를 하자면 부전자전이다, 부전여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초 불법 사이트는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법 사이트 가운데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해서 베팅하는 선물 거래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국내로 압송돼서 징역 1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딸이 이 사이트를 물려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태국은 면회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자유롭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면회를 갔다가 아버지한테 전자지갑 주소하고 암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딸이 또 해외 생활, 또 해외 유학 생활을 많이 해서 영어에 굉장히 능통했다고 하고요. 또 그런 점을 이용해서 해외 각국의 도박 사이트를 더 많이 운영을 했다 그래요. 사업을 오히려 키운 거죠. 사업 수완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수법으로 비트코인 1,800개, 시가로 1,430억 원어치를 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2년 전 사이트를 정리하고 국내로 입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A씨가 현금화했다는 1,400억 원. 이 돈은 범죄 수익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환수 조치했습니까? 아직 다 환수가 안 된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을 아마 뭐 비트코인 말고도 요즘에 코인들 거래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환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추적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환수에 나섰는데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압수하려고 시도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횟수가 제한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회수하는데 한 20일 정도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깜짝같이 그 비트코인을 사라졌어요.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다시 빼돌린 건데요. 네. 누가 빼돌린 것이냐? 경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붙잡힌 30대 여성의 언니라든가 어머니라든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일가족이. 다 그러니까요. 아하. 그래서 이제 1,800개 중에서 실제로 압수하고 환수 조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한 320개, 250억 원 상당만 압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1,000억 넘는 범죄 수익금이 아직도 어딘가 떠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다음 이슈는 돌싱 남녀가 못 참는 단점은입니다. 요즘 돌싱 남녀가 데이트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가 있죠.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혼 상대로서 데이트하기에 거북한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 이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결혼정보회사가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 518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남성은 여성의 비만을, 여성은 남성의 노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이 뽑은 치명적인 단점. 돌싱 남성은 비만을, 또 돌싱 여성은 노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했네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조사를 해봤더니 비만을 꼽은 남성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안은 27%, 왜소한 신체가 19%, 그리고 정갈하지 못한 옷차림도 12%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성은 그러면 어땠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노안이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왜소한 신체가 26%, 매너 없는 행동이 22%, 정갈하지 못한 옷차림이 12% 순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고려 요소로 외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같이 살려면 성격이 그거보다 더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성격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뭐 외모가 어떻다 하더라도 네. 사람의 성격이 안 맞으면 같이 살기가 좀 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혼 상대로서 별로인 성격은 이라고 하는 질문 항목도 들어있었는데요. 남녀 간의 의견차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은 1, 2위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교적이고 친절한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성은 검소하고 깔끔한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감으로는 다소 부족해도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운 이유를 물었는데요. 이것도 남녀 공통으로 헌신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헌신성에 있는 사람은 쉽게 헤어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남성은 이게 순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칭찬을 많이 하고 교양이 있고 돈을 아끼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잘 헤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여성은 돈을 아끼지 않고 칭찬을 많이 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을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돈을 이 많이 순서가 써야 조금 있죠? 그죠. 네. 순서가 다른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전문가 못지않게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분들이 네. 정말 많은데 돌싱 남녀가 선호하거나 비선호하는 취미 활동은 또 뭘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부정적인 선입견이 드는 재혼 맞선 상대의 취미를 묻는 질문에 골프라고 대답한 남성이 37%로 가장 와. 많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행, 영화 관람, 독서 순이었는데요. 이 독서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네. 여성의 32%가 독서를 꼽았습니다. 어? 그렇죠? 이상하죠? 네. 그리고 거야 둘이 만나가지고. 싫다는 것 같은데. 네. 싫은 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영화 관람, 골프, 등산 순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게 된 요인으로 남성은 경제관념, 여성은 생활의 건전성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으로서는 여성이 골프를 취미 삼아서 자주 한다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생활 자세에서도 조금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거고요. 여성의 경우에서 볼 때 남성이 독서가 취미라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취미 이러면 독서 예.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그거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 남녀 간의 생각 차이가 있긴 있군요. 굉장히 예. 크네요.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가 같이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 다음 이슈는 뭡니까? 예, 다음 이슈는 소득 격차 극과 극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 양극화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통계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한국의 사회 동향 2022를 발표했는데요. 이 한국의 사회 동향은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된 종합사회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들여다봤더니 2020년 가구당 연평균 총소득이 소득 상위는 1억 9천만 원가량이 됐고요. 하위 10%는 900만 원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2.7배나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또 가구의 총 자산의 90% 정도가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 충격을 고스란히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양극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들으니까 좀 더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소득이 아닌 자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가구의 총 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금융 자산은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는데요. 이 90대 10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은 자산은 90%이긴 하지만 자산에서는 소득 격차가 많이 안 벌어지는데 네. 소득에서는 소득 격차가 확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산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산 보유액으로 보면 고소득층은 한 크게 보면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1인당. 그런데 저소득층은 2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5배 조금 넘게 차이가 나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격차는 얼마나 납니까? 2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해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나라들도 요즘에는 사회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볼 때 자산 양극화보다는 소득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하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사회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소득의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수입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몇십억을 번다거나 몇백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라든지 행복 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이거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면에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순위를 갖고 있다고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세계 59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2013년에는 5.7점을 보였는데요. 조금씩 그래도 늘고는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6.3점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높고 노후 불안을 겪는 50대와 60대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만족도는 얼마쯤 될까? 당연히 낮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곳이 핀란드라고 하잖아요. 제가 평균 한 6점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 핀란드는 7.8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 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소득 격차 23배, 또 행복지수 세계 59위. 뭐 지금 한국 사회의 우리 모습을 이 수치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가수 이명웅 씨하고 영탁 씨의 공통점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첫째는 잘생겼다. 네, 잘생겼고 노래 잘하고 그리고 어머님들의 큰 사랑을 받는 게 공통점이 아닐까요? 너무 쉽나요?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부천사 가수다. 이게 바로 또 공통점이라고 그러네요. 네, 기부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항상 이맘때 날씨 추워지면 저희도 지금 달고 있는데 이재용 아나운서 지금 달고 있죠. 이 새빨간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바쁜 연말을 보내고 계신 사랑의 열매 양호영 본부장 모시고 가슴 따뜻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랑의 열매 양호영 본부장과 함께 숫자로 말하는 기부의 의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숫자로 말하는 기부의 의미 숫자가 열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25라고 25, 쓰여 있는데 25. 이게 과연 25가 어떤 의미일지.
내가 여는 거였군요. 네. 25번째 전 국민 이웃돕기 캠페인. 이게 25번째라는 얘기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숫자 25는요. 현재까지 그 연말 연시마다 진행된 이웃돕기 캠페인의 누적된 횟수입니다. 25년째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1998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슴에 달린 사랑의 열매는 3개의 그 빨간 열매로 되어 있는데요. 나, 가족, 이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 1998년도 그 정부의 그 지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복지 지원을 문제 해결하고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민간 복지 단체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98년도부터 그 이웃돕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올해는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숫자 보겠습니다. 4040인데 이거 뭐 3040도 아니고. 이거 뭘 의미할까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게 목표액이군요. 목표액. 예. 올해 그 이웃돕기 캠페인의 연말 이웃돕기 캠페인의 목표액은 총 4,040억 원입니다. 네, 이맘때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스한 그 온기 가득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웃사랑 그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진행이 됩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때문에 다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목표 금액은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작년만 해도 저희가 3,700억 원으로 모금 목표액이 조금 작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약 9.2%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올해 이렇게 4,400억 원을 목표로 잡은 이유는 올 한 해 지원한 복지 지원액과 또 내년도에 지원할 복지 수요를 합산해서 저희가 그 목표를 설정하였고요. 이 온도탑에 1%가 올라가려면 40억 4천만 원이 차야 되는데요. 이렇게 1도씩 올라가면서 100도가 찰 때까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얘기하신 그 4040이 올해 나눈 목표액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모였을까요? 예, 지난 12월 1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영도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14일이 지났는데 오늘 현재 그 34.1도입니다. 약 1,300억 정도가 모였고요. 캠페인 시작부터 국내의 큰 대기업들의 기부가 지속적으로 연속되고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100도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 이 전체 모금액 중에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지난해 저희가 7,619억 원 정도를 모았는데요. 그중에 기업들이 참여한 비율은 5,300억 정도, 비율로 따지자면 약 68% 좀 이상이 됩니다. 기업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은 기부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사랑의 열매는 기업의 파트너로서 기업이 원하는 ESG 실현을 위해서 함께 협의해서 국내에 있는 많은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 얼굴 없는 천사들이라고 하죠. 시민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기업에 비해서 이제 그 개인들의 기부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지만요. 비율로 따지자면 약 한 31% 정도 됩니다. 하지만 금액으로도 2,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기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기부에는 또 다양한 미담들이 좀 있는데요. 매년 1억 원씩 익명으로 기부를 하셔서 10년 동안 기부를 하신 그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 대표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그 유지로 매해 가을마다 수확한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지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남편분께서 4년째 돌아가신 사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햅쌀 400kg씩을 기부하시는 그런 따뜻한 그런 다양한 크고 작은 기부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네, 기부는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걸 거야라고 생각들 했었죠. 근데 요즘에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숫자의 의미를 볼까요? 846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연간 역대 최고 모금액이 8,461억 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와, 그렇습니다. 숫자로 말하는 기부의 의미, 8461의 의미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461억 원입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 2023 목표 금액의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이웃들이 이웃사랑을 실천을 했네요. 예, 한 2년 전입니다. 2020년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 기부가 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모금했던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이 8,461억 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큰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다른 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부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올해 말씀드린 설정한 목표액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연 달성이 될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춥고 어려울수록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의 그 참여가 기적같이 일어나길 좀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뜻한 손길로 모인 이 성금이 어디에 쓰이나 이게 또 다들 궁금하실 텐데 네. 지난해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지난 한 해 저희가 모은 금액이 7,600억 원 이상이고요. 실제로 2월 된 금액을 빼고 하면 한 7,200억 원이 이제 그 각 사회에 지원이 됐는데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한 분야에 지원을 한다기보다 국내 사회복지 전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그 나름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따지자면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그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해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분야별로 따지자면 저희가 기초 생계부터 시작해서 보건, 의료,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교육 지원, 문화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캠페인 모임 모금액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예, 올해 캠페인 동안 이제 모임 모금액은 내년도 4대 나눔 목표를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4대 나눔 목표는 지역사회 안전 지원,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돌봄 지원, 그리고 교육 및 자립 지원 분야입니다. 한편에서는 과연 내가 성금을 내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 사용 내역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 기부를 하면 내가 낸 기부금이 과연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일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저도 그런 사실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를 해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는 매년 그 모인 기부금을 어떤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그 매년 3월마다 신문 공고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고된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년 언제든 어디서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 경영 공시에 올려놓고 있고요. 저희 연간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사랑의 열매가 얼마를 모았는지 또 그 모은 금액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썼는지 다양하게 그 활용한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는 사랑의 열매 운영비까지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누구나 편하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온도탑,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좀 저희가 작년부터 좀 소개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앞에 있는 QR코드입니다. QR코드. 예, 요즘 핸드폰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핸드폰으로 이 QR에 대기만 하시면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작게는 뭐 500원부터 뭐 크게 큰 금액까지 내가 스스로 설정을 해서 원하는 만큼 기부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QR 기부는 굉장히 좀 편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전국에 있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 주민센터 QR 기부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하철 승강장 또 버스 정거장 등에서 이 QR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찍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QR 기부 방법 말고 다른 여타의 방법들도 또 있겠죠? 예, 전통적으로 저희 기부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계좌이체 기부 가장 흔하게 해주실 수 있고요. 한 통화에 3,000원씩 하는 ARS 기부 그리고 문자를 통한 기부도 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기부를 하실 수 있고 요즘 유행하는 각종 페이로도 기부하실 수 있는 온라인 기부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양호영 본부장과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나눔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누구든지 내가 한 5만 원을 기부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쉬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500원을 기부하겠어라고 생각하면 쉽게 기부하실 수 있거든요. 큰 금액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금액부터 한번 기부해 보시면 나중에 크게 기부하시는 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나에게 큰 따뜻함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열매 양호영 본부장과 함께 나눔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험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이 세상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나누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셨구나. 안녕하세요.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네. 첫 번째 연예 라이브 키워드로 알아보죠.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싱글맘 방송인 김나영, 싱글맘 위에 1억 기부입니다. 아이 키우랴 일하랴 두 마리 토끼를 위해 분주하게 열일하는 싱글맘 김나영 씨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싱글맘을 위해 너튜브 수익금을 고스란히 기부했다는 가슴 따뜻한 소식입니다. 너튜브를 개설하면서 너튜브를 통해 얻는 수익금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올해도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나영 씨의 기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 한 번, 그리고 12월에 한 번 이렇게 총 2억 원이나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 6월부터 11일까지 하반기 이 너튜브 수익만 밝혔는데 이게 무려 7,978만 원이었어요. 김나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수익을 올려서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콘텐츠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저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다. 제가 보태서 총 1억 원을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한부모 여성 가장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기부처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기부라는 게 생각은 쉽지만 그리고 말은 쉽지만 그럼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대단한 거예요. 만만치 않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김나영 씨도 그렇게 무조건 통 크고 어머 성인인가 봐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유튜브가 잘 됐고 그런데 나도 나 이거 기부 안 하면 나 한 개 더 하나 더 내 거 살 수 있는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 때 아예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해버렸대요. 저 기부하겠습니다.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딱 아예 약속을 하고 나니까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아예 이거 내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또 인간미를 드러냈네요. 그리고 기부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나영 씨는 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김나영 씨의 꾸준한 기부를 보면서 진심이 우러나온 행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자신이 직접 아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나영 씨가요. 한부모 여성 가장들의 행복은 곧 이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행복이다라는 철학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한부모 여성 가장들이 행복하고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김나영 씨를 보면 이유는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연애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BTS 멤버 진, 잠시만 안녕입니다. 글로벌 사랑을 받으며 한류의 주역으로 꼽히는 그룹 BTS의 멤버 진 씨가 어제죠. 13일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취재진들과 팬들로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BTS 멤버 진 씨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화면에 뚫고 나오는 잘생김, 뭐 미의 남친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스터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코리아를 나가도 진을 할 것 같은 정말 눈부신 미모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진 씨죠. 사실 BTS가 이 최초로 2017년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을 했단 말이죠. 이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다 문의가 왔대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문의가 쇄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빌보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BTS라는 이름을 미국에서 누구나 미국 전역이 알게 됐다. 그것은 바로 저 왼쪽에서 세 번째 선 남자 멤버 덕분이다. 그게 바로 진 씨였어요. 예. 근데 입소 당일에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었죠. 뉴스 보니까 팬들도 협조를 해서 많이 나오진 않으셨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바뀐 팬문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BTS 소속사에서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 현장에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팬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을 삼가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 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나 잘 갔다 올 테니까 안 와도 괜찮아요 라는 당부를 남겼거든요. 정말 아미분들이 이 팬 의식이 우리가 진짜 의식이 많이 올라갔구나 생각이 든 게요. 취재진이 더 많았어요. 정말 취재진이 더 많을 정도로 아미분들이 이 진 씨의 말과 소속사의 말을 일사불란하게 따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려진 저녁 예정 날짜 너무 중요하죠. 2024년 6월 12일이라고 하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진 씨를 우리 곁에서 다시 한번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연애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안정환 아들, 미국 카네기홀 최연소 연주하다입니다. 전 축구선수 안정환 씨의 아들 안리환 군이 최연소로 미국 카네기홀에서 트럼프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미국 의원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야, 트럼펫 연주로 대단하네요. 카네기홀에 네. 했었어요. 근데 안정환 선수 아들이니까 축구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연주자가 된 거예요? 아니 안정환 씨가 8년 전에 2014년에 예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리안이는 축구를 배워본 적이 없다. 나는 절대 축구 시키지 않을 거다. 공부시킬 거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식 놓고 내가 뭐 시킬 거다. 이거 다 헛꿈입니다. 세상에 축구하고 공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리안 군 아버지 저 음악 할래요. 이런 새로운 길을 택한 거예요. 물론 안정환 씨 절대 반대하던 축구는 아니었지만 음악도 반대를 했다고 해요. 어머나 그런데 우리 리안 군이 혼자 준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혼자 준비해 나가서 상을 받고 대회 나가서 이러더니 이제 겨우 15살 나이에 이 미국 카네기홀에서 이 최연소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이 마친 뒤에는 미국에서 의원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제 자식인 것처럼 대견하네요. 네, 본인의 힘으로 당당히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한 대단합니다.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도 못해봤거든요. 아, 정말 멋진데요. 근데 또 사진 보니까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모습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8년생인 이 안리환 군은요. 어머니인 이 이혜원 씨가 171cm 키인데 엄마보다 훌쩍 커요. 정말 이 폭풍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안정환 씨의 리즈 때 그 미모를 고스란히 받은 이 훈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랜선 누나 혹은 저 같은 랜선 이모들의 폭풍 관심을 받고 있네요. 저게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이가 자랄수록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는 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아유 더 기쁘죠. 네, 안정환 씨도 요즘에 잘 되고. 그러니까요. 야, 이게 다 잘 되네요. 게다가 아들뿐 아니라 이 리안 군의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까지
아직까지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미국에서 이 사립대학 중에서 가장 이 규모가 크다고 하는 그 미국 뉴욕대 사립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뉴욕대를 다니고 있는데 이 리원 양의 전공 스포츠 매니지먼트. 어떻게 보면 축구는 아니어도 이 아빠의 길을 좀 가고 있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안정환 씨가 선수 시절에 프랑스에서 뛰고 일본에서 뛰고 이러면서 이 외국어하고 굉장히 친숙해졌다 그래요. 어머 근데 프랑스 일본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니 영어라고 합니다. 와. 어머 세상에 이렇게 4개국어 하는 딸 이거 돈 쏟아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본인한테 언어 재능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TV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아기 때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잘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랜선 이모로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예,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스타주민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네, 혹시 두 분은 자신만의 최연소 기록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요. 저도 늘 늦었지 뭘 앞서가고 이랬던 기억은 맞아.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연예계에서 최연소로 미남 전문으로 하는 기자가 아닐까. 제가 20대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저는 최연소보다는 최장수를 향해 가장 늦게까지 방송 활동을 하는 연예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오늘 뭐 이런 기록인 거 보면 스포츠 스타에서 연예 스타로 거듭난 뭐 이런 겁니까? 아,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 이야기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살짝 미뤄두기로 하고요. 연예계에도 특별한 최연소 기록을 가진 스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예계에 전에 없던 최연소 기록을 가진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스타주민 오늘의 주제, 연예계 신기록 최연소 기록장인 특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예계 신기록 최연소 기록장인 특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예계 신기록 최연소 기록장인 특집 4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세상 무서울 게 없다는 중학교 3학년, 올해 16살 영앤 리치 가수입니다. 16살의 가수, 거기다가 네. 영앤 리치. 야, 이게 팍 오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노래 있습니다. 실력하고 불을 다 가졌다는 거지요. 네, 정말 거기다 잘생기기도 했고 영앤 리치의 탄탄한 실력 가지고 있는 전 트로트 가수가 생각이 나네요. 이미 다들 눈치채신 것 같은데 네. 이분의 힌트는 이분의 별명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힌트 보여주시죠. 노란 병아리. 삐약이. 노란 병아리. 그리고 16의 트로트 가수. 공통점은 정동원? 맞습니다. 연예계 신기록 최연소 기록장인 특집 4위의 주인공은 가수 정동원 군입니다. 예. 이야. 참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은데 정동원 군이 벌써 16살이 됐군요. 예, 이제 내년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이면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렇죠. 여름에 되니까. 네, 맞습니다. 정동원 군이요. 1년 만에 키가 165에서 173cm로 1년 만에 8cm가 컸대요. 뿐만 아니라 발 사이즈도 240에서 260으로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성장한 건 신체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더 부럽기도 한데요. 영앤 리치에 합류할 정도로 경제력까지 아주 탄탄하게 갖췄다라는 점입니다. 정동원 군의 이 경제력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상 함께 보시죠.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의 새 집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는 제가 이제 음악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뭐 가끔 게임도 하고요. 자, 여기는 거실인데요. 딱 제가 하이라이트만 딱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이것 때문에 이 집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찍고 있는 게 지금 낮이잖아요. 낮인데 밤에 이 야경이 예쁘거든요. 여기 달이 불 들어오면 되게 예쁜데
와, 아마 연예계에서 그 한강 뷰가 보이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최연소 연예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동원 군이 정말 대단한 게요. 부동산에 직접 연락을 해서 집을 또 보러 갔대요. 아니 정동원 군이 이 트로트도 하지만 요새 힙합도 하잖아요. 이 힙합 이 가수들은 자신의 부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거든요. 또 요새 또 저하고는 다른 신인류라 그런지 이렇게 지금 집 자랑했잖아요. 이 방금 보신 집 이게 뭐 부모가 골라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집을 보고 직접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니저를 대동하여 가서 보고 마음에 드네요. 계약할 때만 어른하고 갔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근데 이 집을 고른 이유 그동안 시티뷰만 보았는데 한강뷰를 좀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와 시티뷰 전에는 거의 뭐 이렇게 컨트리뷰 아니었나요? 정말 대단한 아주 부의 성장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영예인 리치 아닙니까? 그렇죠. 정동원 군의 연예계 최연소 기록이 뭔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정동원 군의 최연소 타이틀 무려 3가지나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초동 10만 장을 돌파한 최연소 가수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본인 이름의 길을 가진 최연소 가수라는 점, 세 번째 세종문화회관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최연소 가수라는 점입니다. 이 3가지 모두 정말 대단한 최연소 기록인데 최연소 기록 중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록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정동원의 길 요거를 본인이 1위로 꼽았는데 아니 세종문화회관 최연소 기록 앨범 뭐 초동 판매량 최연소 기록 이걸 다 제치고 그걸 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정동원 군의 이 귀여운 욕심이 보이는데 본인 생각할 때 웬만해서 이 세종문화회관 기록 앨범 기록 깨질 것 같지 않은가 봐요. 정동원 길을 근데 내가 그냥 평생 내 걸로 하고 싶은데 우선 이게 5년간만 정동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소유한 건 아니지만 내가 소유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나에게는 제일 의미 있다. 1위로 꼽았습니다. 내 이름에 길이 있다는 건 정말 얼마나 영광입니까? 네, 그럼요. 그 정동원 길이 어디예요? 어디 가야 걸을 수 있어요? 네, 이곳은 바로 이 정동원 군이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하동군 진교면 일대라고 하는데요. 이 정동원 군이 태어난 마을을 중심으로 7.2km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2020년 5월에 정동원 군의 이 본가를 찾는 팬들 그리고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아예 이 하동군에서 지역의 관광 명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동원 길을 지정을 했는데 이때 정동원 씨 나이가 14세였어요. 아마 정말 깨지기 힘든 기록일 것 같은데요. 이 길의 사용 기간 2025년 5월까지인데 이 만료일 한 달 전에 도로명위원회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동원 군이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해서 연장을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그거 연장 직전에 히트곡 하나가 딱 터져줘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5년 5월까지니까. 그런데 사실 그 세종문화회관 공연한 것도 웬만한 티켓 파워 아니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죠. 올해 지난 1월 15일에 이 정동원 군이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최연소 기록을 세우면서 공연을 했는데 요때 사회적 거리두기 뺀 좌석 빼고는 전석 매진을 했거든요. 그것도 1회차 공연이 아니라 2번 공연을 했어요. 이때 2회차 공연이 전석 다 매진이 된 겁니다. 아니 사실 이게 정말 어른도 하기 힘든 건데 정동원 군 분명히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워낙에 티켓 파워도 좋지만 정말 팬들이 이걸 지지를 제대로 해주신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단독 콘서트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년인 1월 14, 15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특히나 대극장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 그리고 밴드의 화려한 연주는 물론이고요. 재미와 감동을 더해주는 댄스, 뮤지컬, 색소폰 연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로트, 발라드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동원 군이 얼마 전에 뱃놀이라는 이 노래를 신곡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노래에도 랩과 뭐 댄스와 트로트가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장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정동원
정동원 군이 정동원 장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대차리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네. 이 모든 것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가수 정동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영앤 리치잖아요. 인기도 얻고 부도 얻으면 중2병 같은 거 좀 세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뭐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중2병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중2병이라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동원군이 중2병이 아주 세게 왔다고 그래요. 어떻게 왔냐. 사진을 찍을 때마다 무표정으로 찍고 양말을 신으면 꼭 발목이 보이게 복숭아 뼈 보여야 멋있는 것 같고 세상에 이제 뭐 15살인데 중2면 15살이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이렇게 입었다고 그래요. 이 모습을 본 우리의 삼촌, 이 동원군의 삼촌 장민호 씨가 야, 너 되게 없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중2병을 극복했다고 그래요. 어머나 부모도 못 말리는 중2병 우리 삼촌이 말려주셨네요. 자, 지금 잘 나가는 가수 중에 최연소 잘 나가는 가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연예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호칭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호칭 정리는 어떻게 한대요? 일단 동원군의 호칭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만났을 때 35세 이상이면 삼촌이라고 부르고요. 35세 이하면 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질 때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김호중 씨와 임영웅 씨를 봤을 때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91년생 동갑내기예요. 그런데 이 첫인상에 따라서 정동원 군이 임영웅 씨에게는 형, 영웅이 형 이렇게 하고 김호중 씨에겐 김호중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진 다음에 김호중 씨에게 형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김호중 씨가 이후부터 계속 삼촌이 뭐 해줄까? 삼촌이 뭐 사줄까? 본인의 삼촌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삼촌으로 굳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이 두 사람이 동갑이라는 사실은 후에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가 조금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만의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건데. 근데 굉장히 또 예외로 가수 김종국 씨한테는 형이라 그래요? 네, 김종국 씨는 1976년생, 올해 47살로 정동원 군의 아버지보다 실제로 2살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연예인을 삼촌이라 하지 않고 형이라 부르는 이유는 김종국 씨가 너무 동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기분 좋겠다. 좋겠네요, 진짜. 가수들은 원래 그 연말하고 연초하고 굉장히 바쁘죠? 지금 그럼요. 어떻게 지낸대요? 또 하나의 최연소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우리 채널에 도시어부 있잖아요. 여기에 또 최연소 출연으로 또 이렇게 이름이 났더라고요. 네, 내딛는 모든 걸음이 다 최연소입니다. 요즘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는 누굴까요? 연예계 신기록 최연소 기록장인 특집 이어서 3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칭 타칭 아시아 프린스라고 불리면서 올해 데뷔 31년 차 배우입니다. 근데 아시아 프린스 하면 정말 우리가 뭐 모른 척을 할 수 없어요. 딱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좀 힌트를 주시죠. 네, 지금도 뭐 눈치 이미 다 채신 것 같지만은 사진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힌트 보여주시죠. 이거 어릴 어린 때구나. 시절. 네. 아시아 프린스의 어린 시절입니다. 얼굴 보면 바로 알죠? 바로 알죠. 장근석 정동원 군이네요. 정동원 군. 맞아요. 방금 소개해드린 정동원 군하고 닮았죠? 아니,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난 정동원이 왜 또 나왔나? 3위 주인공은 바로 배우 장근석 씨입니다. 네. 저는 이병헌 씨나 현미 씨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장근석 씨였어요. 네. 올해로 데뷔 31주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 데뷔 31주년을 맞이한 이 장근석 씨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바로 있죠.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아시아 프린스라는 수식어인데요. 그런데 이 수식어는 장근석 씨가 만들어서 떠벌리고 다녔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근석 씨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떠벌리고 다녔다. SNS 아이디를 만드는데 이 아이디를 이 이름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장난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 팬들의 진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아시아 프린스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게 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래서 사람이 이름이 중요하다. 별명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아시아 프린스가 된 거니까요. 맞아요. 근데 앞서 어렸을 때 사진 봤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예쁜 어린이 뭐 선발대회 이런 거 나갔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예쁜 어린이 선발대 출신의 연예인이 많아요. 43살의 늦가기 엄마가 된 이재은 씨.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얼마나 다 예쁜가. 그리고 또 그 트롤리로 이 드라마 복귀한 김현주 씨. 그리고 장서희 씨. 박세영 씨. 보면 다 눈이 땡글땡글하고 너무너무 너무 예쁘죠. 예쁘죠. 네. 이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는 거의 여자 어린이가 1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1994년이었습니다. 여자 어린이들을 제치고 남자 어린이, 8살의 남자 어린이 장근석 씨가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요? 네. 정말 이거는 웬만해서는 깨지기 힘든 최연소 기록이 아닐까 싶네요. 여자보다 예쁜 배우 장근석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장근석 씨가 어떤 최연소 기록을 가진 거예요? 네, 장근석 씨는 6살의 나이에 아동복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연소 DJ로 데뷔를 했습니다. 23살에는 최연소 연기대상 MC도 맡았고요. 24살에는 최연소 서울시 홍보대사를 맡았고요. 25살 때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최연소 빌딩 부자 대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25세 빌딩을 가졌어요. 그냥 집도 아니고 빌딩을 그러니까 최연소 빌딩 부자.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기록이 바로 이게 최연소 기록이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최연소 기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장근석 씨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거 정말 좀 부끄러워요 하는 게 있어요. 속옷 광고 모델을 7살에 아이고. 정동원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속옷 광고 이거 지금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일찍이 요걸 통해서 될성 부른 스타인 거를 이 확인을 시켰는데 사실 이게 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하게 된 거였다 그래요. 혼자 올라온 게 아니라 집안이 어려워져서 온 식구가 20만 원 들고 서울을 와서 엄마네 말하자면 친정 이 외가에 얹혀 사는 더부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나이에도 나는 뭐라도 해서 빨리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요거 근데 잘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어린이 배우 막 하면서 또 연기를 또 아주 야무지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차차차 정말 집안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속옷 광고인데 잘 나왔는데 저게 우리도 앞에 딱 내세울 정도로 그죠? 근데 본인은 좀 쑥스럽긴 하겠네. 네, 장근석 씨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장근석 학교 안 나오더니 뭐 이런 거 찍고 다녔어 하고 놀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장근석 씨는 그때 받은 돈이 2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히며 뜻밖의 얘기를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아까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최연소 빌딩 부자.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부러워서 제가 또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2011년도에 청담동에 위치한 한 빌딩을 140억 원대에 매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140억짜리 빌딩을 사면서 최연소 빌딩 부자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의 이 프린스로 불리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 배우 장근석 씨의 재력이 2020년 한 매체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다 합치면 약 450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제가 또 해외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일본에서 또 특히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우예요. 도쿄 시부야에 그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시부야에 빌딩을 또 샀는데 이게 또 한 600억 정도가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빌딩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억 5천에서 3억 정도다라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월 임대료가.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빌딩 부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빌딩 하나 있으면 부자라고는 안 했겠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근데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최연소의 기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스로 최연소에 뽑힌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장근석 씨가 87년 저하고 동갑내기 스타인데요. 과거에 제가 장근석 씨를 인터뷰할 때도 보면 정말 여유 있는 모습이 어찌나 같은 나이인데도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감탄했었던 적이 많았는데 장근석 씨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사회생활 12년째라서 그런지 뭘 하든 당돌한 편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주눅이 들거나 하지 않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긴 하지만 일을 할 때는 깡으로 밀고 나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성격 때문에 진행을 맡기시나 봐요 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장근석 씨.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죠? 네, 월세 받고 있습니다. 네, 장근석 씨는요, 극악무도한 현재 사건을 통해서 이 과거 미제 사건인 진실을 밝혀내는 이 OTT 방영 예정 드라마인 범죄 스릴러물, 이 범죄의 연대기에 캐스팅이 돼서요, 정말 오랜만에 또 연기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예정인데, 이 작품에서 장근석 씨가 맡은 역할이 변호사 특채로 발탁된 강력계 형사 역할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다정하고 장난기 넘치는 장근석 씨의 모습이 아닌 이 연기 변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스타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연예계 신기록 최연소 기록장인 특집 2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공부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연예계 대표적인 엄친딸에서 연예계 최연소 교수까지 된 배우입니다. 제가 준비한 힌트는 이분과 친한 여배우이자 드라마 쾌걸춘향에 함께 나온 분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한채영 씨죠. 아, 이렇게 보니까 알겠네요. 그 쾌걸춘향에서 한채영 씨가 춘향이로 나왔고요. 이 드라마에서 향단이 역할을 한 맞아. 배우 맞을까요? 맞습니다. 연예계 신기록 최연소 기록장인 특집 2위의 주인공은 배우 이인혜 씨입니다. 이인혜 씨. 교수라는 타이틀로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연예계 최연소 교수는 정말 몰랐습니다. 몇 살의 교수가 됐길래 최연소 교수라는 타이틀이 붙었을까요? 일단 이인혜 씨 하면은 90년대 초에 이 M본부 어린이 합창단으로 연예계에 데뷔를 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후 아역 연기자를 거쳐서 29살인 2009년 한국방송예술종합학교 방송연예 탤런트학부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연예계 최연소 교수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도 대중이 바라보는 이인혜 씨는 그야말로 엄친딸 이미지였는데요. 고려대학교 신방과를 졸업한 재원이었죠. 이렇게 연예계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기 드문 이 엄친딸로 각인된 이인혜 씨가 이 연예계 최연소 교수 임용은 엄친딸 이미지의 쐐기를 받는 그 한 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은 사실 서울대 나온 이한희 씨, 김태희 씨 굉장히 많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인혜 씨가 좀 튀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9살에 교수가 됐는데 그러면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날 텐데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리고 한예종이면은 학생들하고 거의 한 자릿수 차이기도 하고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 바로 교수 임용이 됐을 때 이인혜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이 교수직이라는 이 자리가 많이 부담스럽고 제가 또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론적인 틀에 이게 얽매이기보다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드라마 현장에서 몸에 배인 그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연기하는 그 노하우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찬 포부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이인혜 씨가 진짜 사기 캐릭터라고 느끼는 게요. 공부도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 반 1등도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학교 때 연기 활동으로 인해서 결석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이때 학교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성적이 떨어진 이인혜 씨를 둘러싼 충격적인 소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깜짝 퀴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기를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번, 천연 잔디를 깔아주고 학교에 다닌다. 2번,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기증하고 학교에 다닌다. 3번, 기부금을 주고 학교에 다닌다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글쎄. 세 개 다 그렇죠. 옛날에 진짜 잔디 깔아주고 학교 들어왔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피아노 사주고 의자를 뭐 한 반에 다 바꿔줬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정답은 3번
기부금 주고 학교 다닌다라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이인혜 씨는 너무 속상해서 두고 봐라. 졸업식 때 우등상 받아서 꼭 놀라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독하게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주변의 편견을 싹 씻을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또 오늘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인혜 씨의 고등학교 성적을 취재해 봤는데요. 이인혜 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총 반 인원수가 54명이었는데 이 중에 무려 2등으로 졸업한 우등생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각, 결석, 조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성실하고 착실하게 학교를 다녔다. 정말 바쁜 와중에도 이런 이 학점까지 이런 그 등하교까지 다 챙기는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방금 들으니까 내가 꼭 상을 받아서 보여주겠어 이런 뭐 오기나 도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연소 교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그게 아닐까요? 자, 엄친딸 이인혜 씨의 공부 비결 바로 내숭이었습니다. 내숭? 뭐냐?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집에서 밤새 공부했지만 학교 와서는 밤 안 샌 척. 뭐냐면은 학교에다가 문제집을 둬요. 그리고 집에서는 따로 문제집도 집에서 푸는 문제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있었어. 저는 정말 학교에만 문제집이 있어서 문제였는데 이인혜 씨는 학교에 두고 간 척했지만 집에서 다른 걸 풀었다고 하고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걸 본인이 얘기하고 또 만약에 중학교 때 사극에 출연했는데 밤새 촬영하고 딱 쪽집머리하고 아침에 그대로 등교했대요. 아우 나는 어젯밤에도 또 공부 못했잖아 촬영하느라고. 어머 이런 귀여운 내숭으로 이렇게 남몰래 준비를 해서 짜잔 깜짝 또 우등생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래도 이제 연기하랴 공부하랴 누군가의 뒷받침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인혜 씨에 따르면요. 어머니는 살면서 한 번도 이인혜 씨에게 뭘 하지 말아라,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인혜 씨가 뭔가 좀 불량식품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먹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집에서 만들어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인혜 씨 어머니가 유일하게 체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이의 부족한 면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야 다음번에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서 더 나은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릴 때 사진 방금 스쳐 지나갔는데 진짜 예뻤네요. 저렇게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엄친딸 이인혜 씨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1위죠.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연예계 신기록 최연소 기록장인 특집 1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직 깨지지 않고 앞으로도 깨지질 않을 기록을 가진 최연소 연기대상 기록을 가진 1990년대 최고의 팝스타입니다. 아니 보통 연기대상은 좀 베테랑인 관록인의 연기를 보여주는 스타들이 받는데 몇 살에 대상을 받았길래 이게 최연소 대상이에요? 이분은 1998년 S본부에서 연기대상을 받았는데요. 당시 나이가 고작 만 21세로 이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지상파 3사 역대 최연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연기대상 수상자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최연소라고 그러니까 김희애 씨하고 하이라 씨 아니에요? 24살에 받은 것 같아요. 한 명이 91년, 한 명이 93년. 맞아요. 이랬다고 들었는데.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S본부라 그래서 그 야인시대 기억하시죠? 야인시대 배우 안재모 씨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좀 여자 배우 같고. 와, 이 정도면 두 분이 지상파 3사 연예대상들을 다 꿰고 계신 것 같은데 사진으로 힌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면 저 성춘향인데. 성춘향. 그러면 춘향 역을 맡았던 배우라는 얘기인가요? 누굴까요? 연예계 신기록 최연소 기록장인 특집 1위의 주인공 배우 김희선 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김희선 씨. 만 21세 연예대상, 연기대상을 받았다는 건데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죠? 허영만 만화가의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스터 큐였어요. 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패션 회사를 배경으로 이 회사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난관을 다 뚫으면서 이 회사도 살리고 본인들도 성장해가는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이때 이 시기가 왜
전환위기였어요. 이 방영이 됐을 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시 재기하고 불굴의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시청자의 공감을 얻으면서 시청률이 무려 45.3% 어마어마한 네네네 시청률을 올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청률도 힘있고 그때 김희선 씨 나왔을 때 어머 어떻게 저렇게 깜찍한 이제까지의 여자 배우 여자 주인공하고 좀 캐릭터가 달랐어요. 너무너무 깜찍하고 너무 예쁜 그런 이거에 힘입어서 연말에 연기 대상을 탁 거머쥐었었죠. 근데 문근영 씨도 21세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근영 씨도 21살 때 연기대상을 맞았는데요. 이 김희선 씨가 지상파 3사 최연소 연기대상 기록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다 21살 때 이 연기대상을 수상한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문근영 씨보다 김희선 씨가 생일이 태어난 달 자체가 더 뒤에 있었기 때문에 김희선이 더 최연소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 문근영 씨가 최연소 연기대상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당시에 김희선 씨랑 친했었던 기자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네. 이 기자분이 아니다. 김희선이 생일이 더 늦기 때문에 달이 더 늦기 때문에 김희선이 최연소다라고 이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21살이면 그냥 둘 다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달로 끊었구나. 둘 다 대단한 건데. 근데 그 당시에 김희선 씨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고 그때 뭐 착용하는 아이템들이 정말 엄청난 인기 또 유행템이 됐다면서요? 네, 김희선 씨가 데뷔 5년 만에 이 연기대상 탔는데 뭐 그 연기대상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인기였어요. 뭐냐면은 그때 드라마 미스터 큐에서 뭔가를 김희선 씨가 하고 나오면 바로 그게 패션 유행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젯밤에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때 이제 학교 앞에 이렇게 리어카라고 있죠. 그 리어카에서 막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핀도 팔고 머리끈도 팔고 이랬는데 여기에 딱 그 다음날 가면 딱 나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즘도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곱창 밴드. 이렇게 머리 묶는 건데 동글동글 곱창처럼 생긴 그거를 이제 김희선 씨가 하고 나와서 사실 뭐 저도 그때 뭐 10개 이상 샀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헤어밴드. 약간 기존보다 헤어밴드를 좀 김희선 씨가 넓게 했어요. 또 그러면 그 다음날 곱창밴드 사지 않으면 이 헤어밴드 사면서 정말 김희선이 하면 우리도 한다. 이러면서 이게 패션 회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패션도 김희선 씨가 주도했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저 김희선의 빙의한 저희 친누나 때문에 제가 참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희선 씨가 유행을 만든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이죠. 곱창 밴드 완판 신화를 세웠는데 얼마의 매출을 올렸을까요? 1번 9억, 2번 18억, 3번 30억, 4번 40억입니다. 단위가 좀 큰데. 한 30억 벌었고. 3, 40억 진짜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하나에 얼마인데 그 밴드? 그 당시에 곱창 밴드 한 개 뭐 500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500원 팔아서 몇십억을 벌었다고? 그럼 아닌가? 정답은 9억인가? 4번 40억입니다. 밴드가 40억. 이게 몇 개가 팔린 거야? 김희선 씨에게 협찬을 해준 이 회사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네, 당시 이 드라마에서 김희선 씨가 곱창 밴드를 하고 나오면 다음날 여성분들이 전부 다 곱창 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 이 좌판이라고 하죠. 밖에서 파는 곳, 뭐 가게 안에서 파는 곳 전부 다 김희선 곱창 밴드라는 이 표말을 가지고 팔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과 달리 우리가 막 돈방석에 앉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협찬 문화가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은 그때라 협찬이 아니었다고 해요. 심지어 김희선 씨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사서 매칭을 했었던 건데 스타일리스트 분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요. 김희선에게 어울리는 것을 골라서 이 스타일링 했을 뿐인데 날개도 친 듯 팔려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고 다녀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라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이 머리띠
머리가 머리끈이. 머리끈이라고. 네, 끈. 네, 이게 머리끈. 40억, 50억 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나 보다. 스타들이 뭘 하고 나오면 막 팔리고 막 이러는 거. 그렇죠. 그런 시작인데 네. 김희선 씨가 유행시킨 그것도 이 헤어 액세서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금도 제 머리에 몇 개 있습니다. 검은색 실핀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렇게 흘러내리는 머리 이렇게 고정하는 거 지금도 그렇게 쓰고 그때도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김희선 씨는 여기 머리에다가 요거를 뭐 검정색도 그렇고 다른 색 뭐 색깔 있는 걸로 해서 X표 아니면 X표에다가 옆에 11 로마로 숫자로 보면 한 7 막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하고 나왔는데 어머나 김희선 씨가 해서 그랬을까? 그게 또 그렇게 예뻐서 저도 여기다가 한참 X표하고 뭐 6, 7, 8 로마 숫자로 많이 그리고 다녔네요. 네. 그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한 유행의 아이콘이었고 정말 많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자, 연예계 신기록 최연소 기록장인 특집. 오늘 연예 소식으로 묶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너무 추워서 바깥 활동은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활동을 하셔야 될 때는 그냥 따뜻하게 입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정말 옷 든든히 챙겨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